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1년을 지나 이 지역별로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이 구도심 개선을 위한 지역의 개발 소식, 서대문 지역부터 전해드립니다. 서대문구의 역전 사업 중 하나는 이 홍은동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일대의 개발입니다. 이 취재 결과 서대문구청이 사업에 물꼬를 트는 걸 넘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서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일대, 지난 1970년대 조성됐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서대문구는 이곳을 서울 서부권의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50층 이상의 건물 4개를 짓고 작은 코엑스까지 만드는 계획입니다. 현재 개발 방식은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유력합니다. 최소 용적률 730%의 고밀 복합 개발로 지역 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게 골자입니다. 서대문구청은 이 과정에서 사업의 주체로 직접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성원 구청장은 BTV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청이 시행사격으로 뛰어들겠다고 처음 밝혔습니다. 소유주들에게는 공공 개입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점, 일반 주민들에게는 편의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시행사로서 참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청이 나서서 모든 인허가 업무라든지 모든 사업을 서울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고리가 만들어진 셈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서로 간에 불신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고 그런 만큼 의사결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구청장은 과거에도 유진상가 개발에 발목을 잡았던 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서울시 소유의 하천 복개부지에 지어진 특성 때문에 토지 지분이 없어서 보상 조건들이 소유주들 기대에 못 미쳤던 상황. 이제는 충분히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필요한 예산은 약 1,3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로 들어오시게 된다면 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기 때문에 보상 비용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인왕시장 상인이라든가 유진상가 상인들에게는 대체 시장을 저희가 만들어 제공을 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가 좀 잘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유진상가 일대의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 30%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대문구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올해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중구에서는 모아타운 개발 소식이 이슈입니다. 중구 신당 5동과 동화동은 지역의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로 현재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3개 구역으로 이 가운데 동화동 모아타운 1구역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구 신당 5동, 동화동 모아타운은 총 3구역으로 나뉩니다. 15개 소규모 가로구역의 조합이 만들어지면 건축 협정을 통해 통합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역 간의 지하주차장 통합은 물론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최소 8m에서 12m의 도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당 5동, 동화동 모아타운은 총 23만 7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이 이루어지면 7층 이하의 제2종 일반 주거지가 2종 주거지로 용도 지역이 변경됩니다. 전체 면적의 98% 이상이 충수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토지 면적을 고려했을 때 15층 규모의 건축물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지역은 재개발이라든지 대규모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 모아타운 사업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특히 동화동 1구역은 3개 구역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인 9만 7천여 제곱미터로 토지 등 소유자가 600여 명에 달합니다. 7층 이하 제한이 있는 2종 주거지가 43%로 종상향이 가능해집니다. 해당 모아타운 추진구역은 대상지 선정 이후 시민위원회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등을 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 20%의 동의일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광진구에서는 건대입구역과 마세거리, 로데오거리가 자리한 동일로지구 일대 지구단위 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광진구는 이 일대를 신촌, 홍대를 잇는 청년 중심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동대교 북단에서 화양 사거리에 이르는 동일로 일대입니다. 지역에는 일대 개발을 기대하며 지난 12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를 자축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대상지는 화양동 50번지 일대, 93,500여 제곱미터입니다. 특별계획구역 7곳과 특별계획 가능구역 9곳을 신설하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구는 이번 심의 통과로 건대입구역과 동일로 일대를 대학로와 신촌, 홍대에 버금가는 청년 특화 중심지로 변화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의 특별계획구역에는 세부 개발 계획을 통해 청년 역세권 주택과 청년 창업 공간, 공유 오피스 등의 공간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동일로변은 지식 산업시설이 입주하도록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화양동, 동일로, 건대 이 블럭이 1인 가구 청년 중심의 도시로서 그들이 그 공간 안에서 모든 일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시 공간적인 배치와 개발을 유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아차산로변 상업지역은 약 3만 제곱미터, 동일로변 준주거지역은 3만 500제곱미터가량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과된 광진구 동일로 일대 지구단위 계획안은 주민 열람과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성동구에서는 신금호역 일대 지구단위 계획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특별계획 가능구역을 7곳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면 최고 20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섭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신금호역 일대는 주변 재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낮은 노후 건축물로 대규모 상업시설이 없었던 것도 현실. 성동구는 지난해 신금호역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안을 만들어 주민에게 공개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해당 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우선 특별 계획 가능 구역을 총 7곳으로 지정했습니다. 재개발 시 6곳의 특별계획 가능 구역 내 2종 주거지를 준주거지로, 한 곳은 3종 주거지로 용도 지역을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일단 특별계획 가능 구역이라는 그 일단에 가구를 묶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이제 묶는 그런 그 구역을 말하고요. 일단 3년 동안 일단 그 묶여 있고, 그다음 3년이 이제 지나서 이제 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 제한이나 이제 구청장 이제 의견에 따라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종상향이 이루어지면 최대 20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섭니다. 신금호역 교차로변은 지하철역과 연계해 대규모 상업시설 등 상권이 강화됩니다. 건축선 후퇴 등을 통해 보행과 휴게 공간이 확대됩니다. 무수막길과 금호 산길에는 통학로 등을 연계한 공개공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해당 계획안은 주민 공람 후 빠르면 하반기 중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소식입니다. 이 보궐선거가 100일도 안 남은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 특별 사면과 복권 논란에 이어 무공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낙하산 공천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무공천에 대한 논란이 지역 정치권에서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김영성 예비후보도 반드시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무공천은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한 정치 재판을 정당화하는 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출마 예정자들에게 무공천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도 제안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공직자로서 의무를 다한 김 구청장의 공익 가치는 외면하고 오로지 국민의 책임을 전가하며 무공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적 사명감을 계승하는 책임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낙하산 공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서구 권리당원과 고문들은 지난 11일 결의대회를 열고 낙하산 공천은 절대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습니다. 낙하산 공천을 반대하는 지역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이재명 당대표와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하산 공천이라는 것이 우리 당원들을 첫째는 설득할 수 없는 시스템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구청장 선거가 끝나면 바로 그 인수위원회 없이 구청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후보 13명 중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후보들이 반절 이상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 이런 지역 민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선거를 보이콧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측은 선거를 보이콧한다는 건 10월 보궐선거에서 투표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대호입니다. 네, 이어서 종로 지역 소식입니다. 종로구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종로구의회는 업무 추진비 사용에 대한 공개 조례도 없다 보니 이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종로구의회 9대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쓴 업무 추진비는 총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의장은 1,900여만 원, 부의장은 2천만 원 넘게 썼습니다. 3명의 상임위원장 가운데 건설복지위원장이 1,5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이 썼고 운영위원장은 1,400만 원, 행정문화위원장은 1,300여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썼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업무 추진비 집행에 따르면 선출직 의원은 업무상 관련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물론 자신의 집 근처에서도 업무 추진비 사용은 안 됩니다. 사용 일시와 장소, 목적 등 구체적이어야 할 사용 내역 대부분 간담회인데 이들이 직접 카드를 사용해놓고 정사는 의회 사무국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난 8대와 7대 종로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혈세로 의정활동 업무를 지원한 건데 눈먼 돈으로 쓰이는 사례가 많은 만큼 사용 규칙에 맞게 정확히 사용하고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이 내역이 공개된다면 누군가는 볼 수 있고 문제가 있다라면 언제든지 지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마련된다라면 의회도 과거처럼 이렇게 함부로 쓰거나 아니면 엉터리로 기재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의회 가운데 업무 추진비 공개 조례를 제정한 곳은 11곳, 나머지 14곳은 정보 공개를 청구해야 볼 수 있습니다. 동대문 구의회는 2년 전 자정 노력으로 업무 추진비 공개 기준을 세분화했습니다. 일부 구의회는 일찍이 공개하고 있지만 집행 실태에 대한 명확한 감시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때문에 기초회의 업무 추진비 규칙을 법령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권고사항입니다. 저희가 회계법 개정을 추진하고요. 근데 지금은 노력하여야 한다 수준으로 훈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법 개정 발의안 나가 있는데요. 지금 아직은 개정이 안 돼서 지금 저희가 뭐 그거에 대해서 딱 그 정보공개법 같은 데는 또 기관 장만 얘기를 해가지고 의회 쪽은 포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 일꾼이 되겠다며 주민의 선택으로 당선증을 받은 지 1년. 그 사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감투 싸움이 벌어지는 건 매달 몇백만 원의 업무 추진비 지원이 한몫하는 만큼 보다 투명한 공개와 지속적인 주민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기초회의 업무 추진비 문제에 이어 이 겸직 신고 문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물론 25개 자치구 기초의회 의원들은 반드시 겸직에 대한 부분을 신고해야 합니다. 의원이 가진 또 다른 직업과 의회 활동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500여 명의 의원 중 3분의 1이 임대사업을 겸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임대업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28명에 불과했습니다. 양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의회와 25개 자치구 기초의회 의원 수는 모두 539명입니다. 이 중 겸직을 하고 있는 의원은 346명, 60%가 넘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정원 112명 중 무려 110명이 겸직 대상입니다. 350여 명의 겸직 의원 중 임대사업을 신고한 인원은 모두 28명입니다. 신고대로라면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는 의원이 많지 않다는 건데 실제 상황은 달랐습니다. 임대물 재산 신고 내역을 살펴본 결과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의원은 모두 181명. 이 중 85%, 150명이 넘는 의원이 임대업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전국을 한번 저희가 쭉 그 실태를 확인해 보니 서울시가 제일 불성실하고 부실하게 공개하고 있었다. 신고 그리고 공개 또 관련 제도까지 가장 부실해서 저희가 임대업 미신고 의원들의 부동산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파트와 상가, 주택 등 소유 부동산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가장 규모가 큰 임대차 채무 액수는 다세대 주택 15가구가 포함돼 28억 원이 넘습니다. 임대 채무가 있다는 것은 임대업을 통해서 불로소득이라는 임대소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 스스로 공개한 내용 사실입니다. 근데 정작 겸직 신고 대상에 이게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법에 어떤 맹점이 있어서 의원들이 제각각 해석할 수 있도록 여지가 있는 것인지. 문제는 이들 의원들이 활동하는 의회 상임위원회입니다. 다수의 의원들이 도시안전건설, 도시계획균형, 주택공간, 교통 등 지역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 중입니다. 임대 사업자와 지방 의원이라는 두 직업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작은 지방 도로 또는 개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의회 의원들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지방의 의원들의 권한도 좀 통제되거나 또는 명확히 좀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이해 충돌이 없는지 좀. 더욱이 서울시의회는 광역자치단체 의회 중 유일하게 겸업에 따른 수익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겸직 여부와 이에 따른 수익 규모를 모두 공개한 자치구는 금천구와 성북구 단 2곳뿐입니다. 법에서는 의회 겸직 내역을 공개하는 방법만 위임하고 있었는데 그 위임한 그 범위를 초과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임의로 신고된 보수액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그 공개 서식을 조례로 정해서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문제를 제기한 경실련은 겸직 업종과 업무는 물론 수익 규모가 모두 공개돼야 의원직 수행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150여 명의 임대업 미신고 의원들의 윤리위 심사 촉구와 함께 관련 정보 공개 청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전세 사기 문제. 네, 전세 사기를 당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서울 강서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사비와 월세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는데 구청 예산이 얼만큼 뒷받침될지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김대우 기자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큰 지역, 바로 강서구입니다. 최진혁 서울시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보증 사고는 2,700건이 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6,93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819건이 강서구에서 발생했고 금액으로는 1,950억 원이었습니다. 이런 강서구,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가 큰 곳입니다.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강서구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자 경제적 재난입니다. 언론에서는 우리 연일 피해자들의 사례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구는 실태 파악조차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선제적 조치와 실질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앞으로 강서구에 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여러 행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핵심은 집이 없는 전세 피해 주민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입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월세 지원을 하고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며 긴급 주거지로 이사할 경우 이사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서 구비 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정 지원은 구청의 예산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청 측이 얼마큼의 돈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본 예산 때 이제 얼마가 됐던 우리 구 차원에서 좀 책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 측은 이런 재정 지원뿐 아니라 전세 사기 피해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피해자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도 자치구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웅입니다. 네, 예상은 했지만 요즘 여름 날씨 정말 변덕스럽습니다. 이 화창하다 못해 하루 사이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방학과 휴가를 맞은 주민을 위해 여름맞이 서비스와 시설 개장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습하고 꿉꿉한 여름, 대봉산 길목 산책로에 힐링 냉장고가 생겼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를 해결할 수 있게 언제든 마실 수 있는 시원한 물을 채워 넣은 겁니다. 하루에 3번, 1,500병의 생수를 시간을 나눠 제공하는데 쉴 새 없이 찾아드는 주민들로 생수는 금방 동이 납니다. 여기 산에 갔다가 진짜 올라가셨을 땐 그냥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옷이 다 젖어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그냥 그런 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방학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서비스를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물에 젖지 않는 재질로 코팅된 방수책을 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성인 대상 베스트셀러와 어린이 유아용 도서 등 15종류. 2주간의 대여 기간 동안 인근 야외 수영장은 물론 휴가지에서도 독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랑 엄마 아빠가 가족 단위로 저희 도서관에 방문해서 옆에 있는 야외 수영장을 같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해서 이용료를 조금 기대하고 있어요. 파란 수영장 물속에서 첨벙첨벙 색색의 튜브를 안고 노는 아이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개장 첫날부터 100명의 인파가 몰릴 정도. 시원하게 미끄럼틀도 타고 물총도 쏴봅니다. 멀리 교외로 나가지 않고도 즐길 수 있어 방학을 맞은 아이와 가족들에게 인기입니다. 아이랑 데리고 멀리 가는 게 너무 힘든데 이제 집 근처에 있으니까 멀리 안 가도 돼서 그리고 좀 자주 올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대봉산 야외 물놀이장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시설 정비를 위해 매주 월요일은 쉬고 태풍과 기습 폭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휴장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이렇게 자치구들이 여름철 주민들을 위한 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성동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배달이나 도시가스 검진원, 요양보호사 등 쉴 곳이 없는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 내용은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는 것은 누구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비치한 냉장고 안 생수. 쇼파에서는 쉬는 동안 서로의 고충을 털어놓습니다.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 일거리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특성에 맞춰 안마 기능의 의자가 있는 개인 휴게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필수 플랫폼 노동자 쉼터. 최근 성동구에서 배달원, 요양사 등 필수 이동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곳입니다. 저희는 공원이나 또는 편의점 앞에 이렇게 쉬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보통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데서 쉬기도 하고 날이 너무 춥거나 더우면 근처 PC방이라든지 이런 시설 이용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죠. 뭐 사실 뭐 이름부터가 일단 뭐 이동 노동자 쉼터기 때문에 정말 뭐 부담 없이 이용하기도 편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특히 이동 노동자를 위해 무료 오토바이 주차장도 마련돼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성동구 필수 플랫폼 노동자 쉼터 개소는 그간의 성동구가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서 필수 노동자뿐만이 아니고 근무지가 일정치 않은 그런 이동 노동자들이 편히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쉼터를 개소를 했고요. 성동구 관내 필수 플랫폼 노동자는 6,400여 명. 구는 향후 쉼터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노무와 건강 상담, 공간 대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소소한 이야기를 주민이 직접 전하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네, 서울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 후에 혁신미래학교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자율적인 교육 방식을 적용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또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또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성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인지 동대문 지역의 혁신학교 사례를 저희 주민통신원이 취재를 했습니다. 네, 동대문구를 담당하는 심소영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심소영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함께 살아가는 동네 소식을 전하는 동대문구 주민통신원 심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지역사회와 연계 프로젝트가 활발한 혁신미래고등학교를 취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인지부터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희봉고등학교를 취재했는데요. 희봉고등학교는 2012년 설립함과 동시에 서울형 혁신학교로 지정된 공립고등학교입니다. 학생 주체적인 학습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다양한 학습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 3주체가 함께하는 학교 활동과 지역사회와 연계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매우 흥미롭게 취재했습니다. 네, 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이 교육의 주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인지 그 내용도 좀 궁금합니다. 희봉고등학교는 학교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 간의 토론을 통해 서로 지켜야 할 규칙인 3주체 생활 협약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이를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 협약의 실천 현황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매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올해에도 1학기에 3주체 간담회를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의 학교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서로 약속한 생활협약을 통해서 이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준비하는 활동들이 다양해져 각 주체 간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5월에는 학부모회 주최로 희봉 패밀리 오픈데이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이는 학생, 학부모, 교사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초대하여 학교를 소개하고 작은 음악회를 함께 즐기는 행사로 마련되었습니다. 학교에 방문할 기회가 많지 않은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조부모님, 타 학교 친구들, 지역 주민에게도 소개하여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문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학생 수가 적어서 매점을 운영할 수 없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노력하여 학교 협동조합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희봉고 학생회장에게 학교 협동조합 창립 현황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학생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해야만 하는 학교 협동조합을 만들면 좀 더 학생한테 필요한 혁신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를 통해서 학생이 좀 더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은 있죠. 왜냐면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 자체가 고등학생한테 좀 생소한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 번 교육을 받아야 돼서 안 그래도 시간 없는 고등학생들한테 좀 부담이 되는 것도 맞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에 입학할 세대의 희봉고등학교를 위해서 지금 기반을 잘 닦아놓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단순히 하나의 이벤트로 머무르지 않고 이 생활협약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적 기반으로 이어지는 점이 큰 변화로 보여지는데 이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궁금합니다. 일단 각 3주체가 생활협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요. 주요하게는 학생, 학부모, 교사 간의 논의 구조를 꾸준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는 상하반기,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여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하고 협의하는 장으로 운영됩니다. 이 자리는 각 주체의 역할을 확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논의를 통해 진행하면서 따로 또 함께 만드는 활동으로 각 주체 간의 신뢰가 높아져서 학교 공동체가 더 튼튼해지고 지역사회에서 고립된 학교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를 만드는 학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혁신미래학교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궁금증이 해소될 내용이었습니다. 네, 동대문 지역의 사례를 통해 심소영 통신원이 자세히 전해주셨습니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능동적인 교육 소식 학부모 수첩입니다. 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곧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데요. 이 공교육 전문가를 통해 고3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수시 정보를 2회로 나눠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순서 배수경 학부모가 전합니다. 11월 16일에 치르는 내년도 대입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9월에는 수시 전형 모집이 시작되는데요. 공교육 전문가와 함께 수시 전형 준비 꿀팁을 학부모 수첩에 담았습니다. 2024학년도 달라진 수시 전형 준비는 올해 2024년 대입 수시 모집 주요 특징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수시가 1% 증가하고 정시가 1% 감소한 정도이기 때문에 수시 정시 모집의 어떤 비율에 따른 고민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우리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될 점은 여전히 정시 모집에서 서울의 상위 16개 대학은 정시 모집의 비율이 약 40% 가까이 된다는 점도 유의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과 N수생의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올해 수시 모집 전형별 특징은 어떤가요? 자소서가 폐지되고 그리고 학생부의 비교과 여러 영역이 대입에서 반영되지 않으면서 대학은 생기부의 나머지 영역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가장 이제 중요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바로 교과 관련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교과 성적뿐만이 아니라 이제 과세특이라고 하죠. 그리고 개세특이라고 하고 이러한 부분들의 중요성이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고 창의적 체험 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위원도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직접 고등학교 학생에게 수시 전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봤거든요. 영상을 보고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주전형을 준비하고 있는데 과세특을 준비할 때 어떤 주제로 탐구를 해야 될지, 이 주제는 식상하진 않을지, 이 주제로 하면은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들이 잘 안 써주시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최근에 도전적인 과목 이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공하고자 하는 그 모집 단위와 연계된 과목의 이수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수 인원이 적어서 학생의 입장에서는 내 내신이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종합전형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걱정을 조금 덜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내신이 좋은 학생이 있고 또 모의고사가 좋은 학생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도움 말씀 해주실 건가요? 모의고사 성적이 부족하다면 수시에서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시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안정, 적정, 소신으로 나누어서 수시 원서를 배분해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정, 적정, 소신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어떤 개별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교과 성적, 비교과 성적, 모의고사 성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학생이나 학부모님은 본인에게 유리한 요소만 조합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가장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한 수시 전형 꿀팁 어떠셨나요? 서울교육연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설명회와 자료집이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부모 수첩 배수경입니다. 네, 한 주의 서울 소식을 전하는 위클리 서울입니다. 반지하 주택의 침수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역류방지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역류방지기 설치가 자칫 인근 저지대 주택의 침수를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LG엘로비전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김용천 씨.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배수구로 하수가 역류해 집안이 옷으로 가득 찼고 가재 도구들은 물 위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청 지원으로 역류 방지기를 설치해 침수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덜게 됐습니다. 지난해는 뭐 올라와서 형편없었어요. 올해 이거 설치하니까 좀 마음은 놓이세요? 그 마음이 놓이죠.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반지하 주택 침수를 막기 위해 역류 방지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역류 방지기는 중증 장애인과 침수 이력이 있는 주택 등 우선 설치 대상자 252건을 포함해 3,248건입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하수 역류를 막기 위해 설치된 역류 방지기가 자칫 인근 저지대 주택의 침수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집안으로 역류될 빗물이 역류 방지기 설치로 관로가 차단되면서 배수 관로를 타고 다른 탈출구를 찾는다는 겁니다. 결국 낮은 지대에 있는 이웃 주택의 화장실이나 싱크대 등을 통해 역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류 방지 장치도 내 집에 물이 들어오는 것들은 관로를 차단하면서 막아줄 수 있지만 그 물은 또 다른 어딘가로는 또 흘러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흘러가서 또 다른 쪽으로 관으로 흘러가서 다른 집에 이제 침수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역류 방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내가 받을 피해를 이웃집으로 전가하는 개념은 아니라며 침수 우려가 있는 주변 세대가 다 같이 역류 방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세대 한 군데만 역류 방지기를 설치를 하면 이 나머지 이제 역류되어야 하는 압력들이 이제 살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세대로 그 압력이 부과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역류 방지기를 어떤 그 전체 세대에 골고루 시공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고요. 더불어 역류 방지기 설치로 침수 피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려 침수가 예상되면 역류 현상이 없더라도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네, 종로구가 통합 신청사 건립부지에 있는 옛 수송초등학교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구는 원래 해당 건물을 남겨 기념관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너무 오래되고 낡아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네, 이에 따른 추가 작업으로 완공 일정이 더 늦어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딜라이브 이주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로구 통합 신청사 건립부지 한편에 앙상하게 남아있는 건물 하나, 옛 수송초등학교입니다. 1938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종로구청이 50년 가까이 구청사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종로구는 건물을 보존해 기념관으로 만들 계획이었는데 철거하자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건물이 너무 낡고 오래돼 많은 보수와 유지 비용이 예상되고 큰 비용을 들이더라도 안전성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민 동의가 없고 대다수가 반대하고 일제잔재이자 건축학적으로도 건물 활용과 견제성을 저하시키는 청사 본관 건물 보존 계획을 철회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국 종로구도 건물을 철거하기로 가닥을 잡고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일단 철거는 할 것 같아요. 하반기에 안전상 좀 철거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계속 있어가지고 도시계획 통과를 안 했고 도시계획 변경 중인데 절차 마무리되면은 철거를 하면은 또 그 지하를 또 발굴해야 되거든요. 계획이 바뀌면서 준공 시기는 원래 계획이었던 2024년보다 3년 늦어진 2027년 12월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사업 비용도 초기 2,8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 지금부터 여기다 턴다. 새로운 팀원들과 새로운 사건을 맡게 된 마석동. 새로운 가드야? 이거 다 담아야 돼. 살인 사건을 조사하다가 신종 마약 사건이 연루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사망한 후에 누군가 던졌다. 한편 사건의 배후인 주성철은 계속해서 판을 키워나가는데요. 지조가 한국으로 카르자를 보냈어. 커진 판도 시원하게 쓸어버리는 그들. 약 건들면 다 죽인다. 나쁜 놈들 잡는데 이유 없고 제한도 없다. 나쁜 놈들은 잡아야 돼. 아, 이런 걸 어떻게 힘으로 열어? 이거 머리를 써야지. 그렇지. 빙고. 영화 범죄도시 3입니다. 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태에 이어서 이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으로 교권 침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 교육당국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물론 해당 학교 인근 주민들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배움의 터전인 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인 만큼 이 교육당국의 정확한 방침과 또 책임 있는 대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